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간에 탄핵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서 대선 욕심이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이것을 놓고 다른 후보들 간의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먼저 김기현 후보의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당대회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가 그 상대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는 그 네. 과정이라고 보고요. 전당대회 흐름을 볼 땐 자연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김기현 후보의 발언을 잘 살펴보면은 대통령과 당 대표가 불화를 했을 때 보수 정당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나 패배의 길을 갔다. 뭐 이런 역사적 경험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화합의 축제가 돼야 될 전당대회에 부정적 이미지를 상기시킬 수 있는 탄핵 같은 용어가 네. 그런 식의 프레임이 제시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각 후보들이 좀 조심을 해서 자제를 해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후보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또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사례라고 하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죠. 왜냐하면 워딩을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혔을 때 당이 깨지고 그리고 다시 번복하고 싶지 않은 탄핵이라는 사태라고 했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미래 권력하고 충돌해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당내에서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대권 주자가 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안철수 후보가 뭐 당대표가 돼서 어떤 식으로 충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걱정을 하는 심정은 알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례는 저는 뭐 전혀 탄핵의 이유가 미래 권력이라고 불리우는 차기 대선 주자와의 충돌 때문에 생겼다는 점이 아니기 때문에 딱 이번 경우를 노려서 한 이야기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특히나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까지 합치면 대략 182석, 18석을 더 더하면 탄핵의 정족수를 채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한 걸 텐데 저는 김기현 의원이 어떤 면에서 봐도 소홀했다고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뭐 설령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 내가 다음번에 대통령을 해야 되겠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합시다라고 나오기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탄핵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기현 후보는 왜곡과 곡해라고 일축을 했고 안철수 캠프의 김영우 선대위원장은 민주당 후보처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권력, 미래 권력 그거는 과거의 우리 경험입니다. 다시는 그런 과거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건데 그걸 마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우려된다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해가지고 제가 1등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나 있고 아마 좀 그 마음이 다급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꾸 왜곡하면서 곡해를 하면서 우리 당의 흠집을 내는 모습 그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인데 그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처럼 말을 한 거예요. 김기현 후보가. 전당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당을 심각하게 분열시키는 행위다. 너무나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바닥에서 불고 있는 그 안철수 바람이라든지 사실은 뭐 천안한 바람 이런 다른 후보의 그 바람에 놀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굉장히 조바심, 급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본격화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또 레임덕을 거론하기도 했고 김기현 후보가 탄핵까지 언급을 하면서 자꾸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심평 변호사의 얘기, 탈당이라든가 레임덕 얘기는 부적절하고 네. 너무 나갔고요. 김기현 대표도 그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심평 변호사가 김기현 대표 후원회장직을 사퇴를 네. 일단락됐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볼 때 각 후보가 기반으로 하는 프레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김기현 후보는 정체성 부분을 지금 강점으로 꼽고 프레임하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는 혁신화두, 새정치 이런 거를 내세우고 있고
천하람 후보도 혁신 부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 쪽과 기반 싸움을 하는 측면도 있고, 황교안 후보는 뭐 보수의 정통성, 그다음에 역시 이 정체성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탄핵을 둘러싼 공방이라는 게 그 용어의 부적절성만 빼고 본다면 상당히 흥미진진한 측면이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탄핵 논란이 제기된 것은 김기현 후보가 네.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안철수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었기 때문에 빚어진 거고요. 안철수 후보는 그걸 대치기 하면서 사실은 논란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삿바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전당대 일정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한층 더 예민하게, 한층 더 민감하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네. 봅니다. 전당대회가 한창이기 때문에 삿바 싸움이 진행되는 모습이고 앞으로 이 같은 신경전은 조금 더 격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글쎄요,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깎아 내려가면서 여당에서 선거운동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레임덕이라니요.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지만 네. 그거랑 지금 집권 2년 차에 집권 누수가 벌어져서 레임덕 집권 말기에나 쓸 법한 용어들을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걸 두 단계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단일화하는 과정은 사실은 어떤 세력하고도 단일화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체성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표를 다 모아서 우리 편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단일화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해서 단일화했다는 얘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선자 시절에 인수위원장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 정부의 이 정신을 담당하고 그 정부의 설계도를 그리는 당사자로서 인수위원장을 안철수 의원에게 맡겼다는 것은 정체성에 대한 검증이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이분은 나랑 함께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정확히 주고 국민들에게 알린 것인데 1년 반 지나서 이제 와서 저 사람이랑 나랑 정체성이 다르다. 심지어 뭐 신영복 선생에 대한 조사를 몇 마디 한 것을 가지고 공산주의자 운운하는 것은 신영복 선생에 대한 예도 아니지만, 망제에 대한 예도 아니지만 안철수 후보같이 저런 주식을 저렇게 많이 갖고 계신 벤처 사업가를 이념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말 틀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수위원장까지 맡은 다음에는 이건 대통령실에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내부에서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념 문제로 서로를 쥐고 흔드는 풍경은 밖에서 바라보기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인 언급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각 후보들이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지 않는 네. 이상은 대통령이 나설 이유가 없죠. 지난번에도 그런 논란이 일었던 것은 윤안연대라는 말 때문에 그 용어에 연대의 한 축으로서 대통령을 언급했기 때문에 논란이 네. 빚어진 거고요. 지금은 뭐 대통령실이 나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전당대회는 이게 제가 볼 때 성공한 전당대회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화합하는 장이 돼야 되고, 네. 하나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흥행에 성공한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각 후보들을 심하게 핥히는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후에 전당대회 이후에 당이 하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좋겠고, 다만 이 전 과정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이게 전당대회 과정이 과열화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이 과정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어떤 아젠다를 던져도 이게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에 반영이 안 되고 정당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관심도가 높아지고 흥행에 성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축을 다 봐야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논란들은 지금 선거인단, 국민의힘 선거인단의 구성원들이 이 정치에 밝고 당무에 밝은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지혜롭게 잘 선택해서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당선관위가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본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 김기현 후보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삼아서 본인이 1위라고 주장을 하니까 안 후보 측이 여기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저는 반발할 수 있을 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 정도 되면 몇 %였다는 결과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지라시 형태로
돌아다니기 마련인데 이번 선거는 정말 안 돌더라고요. 이제 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결과가 보완이 잘 됐거나 혹은 김기현 후보, 즉 1등한 후보에게 그닥 유리한 결과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과반은 당연히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2등하고 격차가 크지 않아서 이 결과 자체를 공개하는 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사실 이제 등수 정도만 누군가 흘려줬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공세도 전 적절하다라고 보고요. 네. 지금 굉장히 생각보다 혼전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나경원 후보 쳐내고 유승민 후보 쳐낼 때만 해도 대통령실에선 김기현 후보의 이 압승을 지금 기대를 했을 텐데 생각보다 그림은 혼전으로 가고 있고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정 때문에 민주당은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전당대회 자체는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천하람 후보가 특히나 이제 보시기에는 굉장히 고가울 수 있는데 사실 이 흥행의 돌풍을 일으키는 주역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흥미진진하게 보입니다. 네. 한편 이번 예비 경선에서 또 주목받은 부분이 친 이준석계로 꼽히는 후보들이 전원 통과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른바 친 이준석계로 꼽히는 4명의 후보들이 뭐 응원 동영상을 함께 만드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함께 좀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본선 전략 친윤계 후보들은 좀 이렇게 같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 친윤계 후보들과는 또 어떤 전략의 차이점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친이준석계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건 맞고요. 네. 그 지금 투표권이 당 대표의 선거에는 1인 1표, 최고위원 선거에는 1인 2표, 네. 그다음 청년 최고위원 선거는 1인 1표입니다. 그래서 한 분의 선거인이 4표를 행사하게 돼 있어요. 요 4표에 딱 맞게 이준석계가 4명의 후보를 내세운 겁니다. 반면에 친윤 후보는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조율할 만한 중심도 없고 하다 보니까 특히 최고위원 선거에서 난립 현상이 일어났고 표분산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같은 맥락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이준석계가 집체적인 선거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춤추는 동영상이라든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선택에서 집중한 전략이 전체 선거인단을 두고 볼 때 과연 확장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저도 좀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계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 확장성을 보여줄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적극적으로 이 후보들과 관련한 홍보 활동을 하면서 정말 일사불란하게 좀 움직인다 이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4명의 패키지가 그대로 표로 간다는 점에서 일단 유리한 측면이 있고 네. 그래서 예선을 통과했다는 점을 하나 짚어봐야겠고요. 안철수 후보가 처해 있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박을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나왔을 때 김영우 선대본부장 나와서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이제 네. 격렬하게 주고받지 않습니까? 원래 이진복 수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면 선대본부장 정도 나서서 후보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그런 식으로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마디 쏘아붙였어야 되는데 쏘아붙이지 못한 상황 이것을 천하람 후보가 파고들어서 자 이러저러한 중도층이 원하는 아젠다 이슈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든 날리면 논쟁일 텐데 이런 것들 물어보면서 중도층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필할지를 안철수 후보에게 물어보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하나 있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4인 구도 이게 결승전에서 미칠 영향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최고위원은 어쨌거나 이번에 전당대회 날 뽑히지 않습니까? 근데 안철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누구를 지금 투표할 것인가? 근데 안철수가 대표가 됐을 때 만약 또 최고위원회가 친윤으로 똘똘 뭉쳐서 최고위원회가 무산시킴으로써 당 지도부를 해체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윤이나 비윤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지지자들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천하람 후보 군의 최고위원들을 찍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허은하 후보랑 김용태 후보 중에서 몇 명이 살아남을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민생 위기가 심각하다면서 현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먼저 박 원내대표의 부분, 소장님은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들으셨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한야당으로서 경제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 이제 에너지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밝혀붙던 부분에 좀 집중해서 봤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도 사실은 이거 자체가 뉴스가 안 되고 지금 전당대에 묻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시라 보기 때문에 이번 달 열린 이제 국회 내에서 얼마나 이것들을 내용적으로 풀어갈지를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원장님은 어느 부분에 좀 아니 주목하셨습니까? 보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돌렸어요. 무슨 5대 참사니 뭐 한반도 긴장의 원인이 윤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해놨던데 169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원내 제1당이 말입니다. 최소한의 책임의식이라든가 특히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었고요. 네. 이제 임기 9개월 된 정부를 전임 정권 바로 직전 정권의 집권 세력이었던 민주당이 자기 반성이나 성찰이나 뭐 그런 문재인 정권의 실책을 반성하는 그런 내용은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국회 의사결정 방식을 다수결로 가자 하면서 제2의 뭐 국회 선진화법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던데 아니 169석 가지고 입법 독재 독주하면서 국회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장본인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할 건 다 해놓고 일부 법안이 뭐 법사위에 걸려서 안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제가 볼 때 국회 제1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좀 성찰하는 자세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도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와 특검 추진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 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 불가침인 것입니까?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 사건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이 부른 사법정의 훼손 사건입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50억 클럽 뇌물 사건 특검 추진에 본격 착수할 것이며 50억 클럽 뇌물 사건을 무죄로 만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랍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만 민주당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그러니까 두 개를 묶어서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 배경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들어서서 어쨌거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들어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특히 곽상도 이 의원의 50억 무죄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심지어는 대통령실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수사를 좀 똑바로 하고 있는가라는 점, 즉 검사가 검사 가족인 곽상도 검사를 봐준 건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이제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건이기도 합니다만 도이치모터스의 김건희 여사 건이 이 또한 마찬가지로 검사의 검사 가족에 관한 건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 뭐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털어도 안 나오는 것을 이제 와서 왜 그렇게 말하냐고 하는데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1년 넘게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지검장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아무런 수사를 못하고 있다가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못 받도록 떼어내고 나니까 9명이 구속 기소됐고요. 5명이 불구속, 약식 기소가 될 정도로 14명의 재판을 받았고 지금 대부분이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중대한 범죄였다는 것이 단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앉아있는 것만으로 사건 개시를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재인 정부냐 윤석열 정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사들이 검사와 검사의 가족들을 감싸고 도는 행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들이 나서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두 건이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쌍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특검법을 추진을 하려면 법사위원회부터 통과를 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예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패스트트랙을 위해서라면 정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의 협조가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의당에서는 50억 클럽 특검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민주당이 지금 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법안에 올리겠다고 네. 하는 이유는 뭐 대체로 볼 때 제가 볼 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그 과정 그 이슈를 희석화시키려는 의도고요. 또 하나는 패스트트랙의 그 기간을 고려할 때 이게 상임위에서 180일, 그다음에 여긴 이 경우는 법사위가 상임위이기 때문에 체계 자구 심사 기간은 없는 거고, 네. 그다음에 본회의 부의 후에 60일 이내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적게도 6개월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6개월 정도 걸려서 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면 총선 직전에 특검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 전략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이유인데 이게 이제 정의당은 계산이 좀 달라요. 정의당은 지난 총선 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공수처법을 엮어서 가는 4+1에 참여했다가 네. 당시에가 엄청나게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민주당 이중대로 오인돼 가지고 그 이후에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해왔거든요. 이번에 이 건도 만약에 김건희 특검까지 물고 들어갈 경우에 김건희 특검이 가지는 성격이 이재명 방탄의 목적이 있으니까 민주당 이중대로 오인받을 수 있다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동 특검에 대한 민심의 분노,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에 대한 민주당 이중대로서의 오인, 이 사이에서 지금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봅니다. 정의당이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일단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가 오늘 오전에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쌍특검과 관련된 의견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의당이 현재 입장에서 민주당의 의견에 동의하는 쪽으로 좀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자, 일단 민주당이 169석이고요. 네. 그 민주당의 무소속 의원이 한 6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이렇게 해서 2명에다가 정의당 6명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은 패스트 트랙은 아예 추진을 할 수가 네. 없습니다.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중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고심하는 흔적이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는 또 다른 법안을 지금 서로 통과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사실 민주당이 중점적인 과제로 실천하려고 했지만 내부에서 이런저런 반발이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이제 사업주의 편을 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미온적으로 처리한 입장이 있었던 것인데 이걸 정리해서 정의당과 정책 연대를 한다면 저는 두 특검을 함께 통과시키고 노란봉투법도 함께 올리는 등의 방법 등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타협의 예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속에서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 이런 1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원장님께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국민의 법 감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네. 건 맞죠. 맞고 검찰의 어떤 범죄 입증 노력이 좀 허술한 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30대에 뭐 평범한 회사원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는데 그걸 법원에서 결혼해서 독립적으로 가정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 없다 이런 걸 내렸잖아요. 검찰이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경제공동체니 이런 용어들을 발굴해서 써왔는데 이번에는 이게 경제공동체라는 그런 용어는 어디로 갔는지 네. 저도 그 의구심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제가 두 가지인데 우선 이 50억 클럽 때문에 대장동 비리 전체가 묻히거나 물타기의 대상이 되는 건 안 된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50억 클럽 특검도 그런 맥락이 있거든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묻고 김빼기 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다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1심 선고가 나온 겁니다. 2심이 지금 항소를 해서 다 진행 중인데 제가 볼 때 검찰이 공소 유지나 공소 제기를 한층 강화된 형태로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혹시라도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허술한 대응이 나올까 염려가 되는 바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네. 철저하게 좀 해서 입증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검찰에서도 즉각 항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만배 씨 50억 클럽이 무섭긴 무섭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검찰총장 한 사람, 대법관도 한 사람 있죠.
중수부장 출신이 둘이나 들어있죠. 언론사 대표도 있죠. 뭐 50억 클럽 거론된 6명 말고도 제가 보기엔 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튼 검사들 중에서 이렇게 높은 고위층 인사들과 관계를 갖고 있고 김만배 씨 본인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하면서 5만 검사들 매일같이 어울려서 접대하고 술 먹고 네. 다녔다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요.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말이 안 되는 게 곽병채 씨가 어떻게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독립생계를 유지했습니까? 4억 원짜리 사택을 준 것도 화천대유였고요. 거기에 취직한 것도 아버지의 후광이 있었다라고 누구나 다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거기다 화천대유에서 5억을 또 별도로 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퇴직금으로 50억 원 또 별도로 준 것이고요. 독립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후광으로 화천대유에 들어간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걸 별도로 본 법원도 웃기는 이야기이고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제3자 뇌물죄를 예비적으로 기소만 해놓았어도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아들이 본 이득이 곽상도 의원의 이득이었다라고 논지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검찰이 싹 빼고 진행하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대한 수사 하나만 하고 네. 민정수석으로 곽상도 의원이 있던 시절의 얘기는 빼먹고 수사를 안 했다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검사는 역시 검사 편이구나.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코아이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